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정의부에서 활동하신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군정서, 두 번째는 이제 정의부에서 활동하셨는데, 이 정의부는 1922년에 대한통군부가 나중에 정의부하고 신민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정의부 활동은 주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가 교육 사업이다. 만주 지역에 다니면서 20여 개의 학교를 설립하시고 12개의 교회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여자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켰다. 근데 지보경하고 같이 있었어요. 지청천의 딸 지보경.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성 독립운동가의 대표적으로 지보경 들어가죠. 어린 학생이었는데 이 지보경의 회고록에 보면 나와 있어. 내가 독립운동 할 때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분이 계셨는데 바로 남자현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여성들이 너무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것에 가슴 아파하셨다. 그래서 항상 여자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특히 한글 공부도 가르치시고 역사 공부도 가르치셨는데, 그 다음 대목은 뭐냐면 여성들이 다 비협조적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여자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회의한다고, 오늘은 무슨 회가 있으니까 모이세요 하고 모이면 이렇게 장난말로 뭐 생선회인가 무슨 회인가 이런 이야기가 하면서 비협조적이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도 뭐 이렇게 강사교육 한다 이러 안 오기도 하고, 그쵸? 무슨 활동을 한다, 뭐 서명운동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 비협조적인 사람들 많잖아. 비협조적. 근데 비협조적이어도 하실 일은 하셨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들면서, 그래, 오늘 강사님들이 남자연 다 안다고 아무도 안 와도 비협조적이어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많이 오셨어. 두 번째는 독립운동가 후원과 구명 활동을 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1920년 넘어가 1919년 3.1운동 이후에 희망을 보신 분들은, 지도자들은 희망을 봐서 임시정부를 또 상해에 가서 마련하고 하셨지만, 이후에 지나고서 어떻게 했냐면 했는데 안 됐어. 이 생각에 패배주의가 이렇게 들면서 통독이 이제 딱 갈리면서 뭐예요? 문화정치라는 그 허울로 들어오면서 그 친일파들을 막 양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변절자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꼼딱 못하게 한 대표적인 것들이 가족들. 니네 가족이 이렇게 힘든데 니네가 친일을 하면 내가 뭐 애를 공부를 시켜주겠다라든지 뭐 돈을 주겠다라든지 뭐 아픈데 치료해 주겠다 이러면 이제 확 넘어가는 거지. 그러던 게 막 이어져 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독립운동가들도 우리도 독립운동 해도 괜찮다라는 희망을 줘야 되겠다 해서 후원단체를 만들자 이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근데 사실 후원이란 건 뭐야? 돈이 있어야 하지. 아주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독립운동가 후원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활동을 했는데도 독립이 안 돼. 그래서 남자들한테 맡겨놨더니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장투쟁 활동까지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분 다 하셨죠. 의병 활동, 그다음에 지원 사업, 교육까지 하시고, 뭐 후원도 하시고, 그러다가 안 돼서 이제는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을 알리게 된 이유가, 이분의 또 두 번째 그 별명이 여자 안중근, 그 별명이 붙게 된 것이 바로 단지를 하셨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세 손가락 여장부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두 손가락밖에 남지 않아요, 왼손에. 단지를 3번 하셨어. 우리가 단지 그냥, 근데 이게 손가락을 자르면 그 당시에는 죽는 사람이 많았대요. 우리는 몰랐는데 이거 해서 피가 안 멎든 그런 병이 있는데도 모르고 단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자름으로 인해서 이 신경이 마비되시는 분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 단지가 아주 위험한 거였어. 우리는 그냥 손가락 막 안중근 의사도 자르고 이러니까 그랬나 보다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뼈를 자르는 거잖아, 뼈를. 근데 언제 잘랐냐? 1920년 8월 29일 무슨 날이에요? 그렇지, 국치 기념일 하는 데를 가신 거예요. 근데
10주년이네. 진짜 딱 10주년이네. 근데 갔는데 1920년에 국칠 거기 하러 갔는데 이 당시에 이제 3.1 운동이 끝나고 이쪽 지역에 북간도 지역에 독립운동 단체가 90개가 있었대. 만주 지역에 90개의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어. 그러면 독립운동 하겠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의지가 엄청 굳고 집안 가족들이 다 말려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겠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의견이 다 일치됐으면 단체가 한두 개 있어야지 어떻게 90개가 있겠어. 그러니까 지역별로 계급별로 막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래가 90개가 막 싸우고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단합을 해야지 왜 단합 못하고 이렇게 분분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국치 기념일에 이래가지고 그 기념식 하는 데서 잘라서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막 엄청 쇼킹한 거지. 그것도 여자분이 나이가 40대가 넘어가지고 있는 분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분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922년이면 이때 한참 이승만 그 임시정부에서 이제 탄핵 당할 때잖아요. 막 그럴 때니까 더 이때는 심했죠. 그리고 그 소련의 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산주의 이념 문제, 막 사회주의 문제 이런 게 더 복합되면서 이때 더 난리였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때는 서로 우리 독립운동가들끼리 총을 겨루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혈 사태까지 일어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이때 3월 1922년에 3월에는 첫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손가락인 검지를 자르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울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일본과 싸우러 왔지 동지들하고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내 손가락 아까워서 울지 말고 우리 민족과 동지들을 아까워해라. 이러면서 푹 또 단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손가락으로 대표적인 서로 싸우는 데다가 보냈대잖아. 이 손가락을. 대단하세요. 그랬는데 10년 후에 1932년이 이제 온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만주 사변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만주 사변이 일어나면서 그 일제가 이 만주 지역을 침범해가지고 철도도 놓고 이래서 대륙 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만주국을 설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우리 조선 이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연맹에서 실사를 나오는 거야. 아 진짜 그런가? 그랬더니 일본은 아니다. 중국에서 오히려 원해서 우리가 지금 만든 거다. 봐라 푸이 황제도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 실사를 하러 나온 사람이 리튼 영국의 리튼 경위가 이제 오게 돼요. 그러면서 리튼과 함께 여러 명의 조사단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어떻게 하면 일본의 그 실내로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고민하던 끝에 남자인 여사가 또 손가락을 잘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가락이 3개만 남은 거야. 이렇게 딱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이 중에서 뭘 자를까 하다가 이름 없는 무명지, 너를 끊으마. 이걸 약지라고도 하죠. 약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나라도 없는데 이름 없는 너와 우리나라가 닮았다. 이래가지고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잘라요.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너무 소름이 끼쳐. 이걸 잘라가지고 아들아, 내가 잘랐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들고 너에게 지금 글을 쓴다. 손가락아 날아가라. 이러면서 그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제는 손가락이 이렇게 남은 거야.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검거될 때 일본 순사가 딱 잡자마자 왼손부터 봤대잖아. 손가락이 2개만 남아 있는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그렇게 잘라서 뭐라고 썼죠? 네, 조선 독립원. 이건 원판 아니에요. 원래 그 글 쓰신 거는 없어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천안 독립기념관에 어록비 있는데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 손가락하고 이 글하고 똘똘 말아가지고 이거를 전해줘야 되는데 검사단이 오는데 이제 호텔에 전해줘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일제가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보통 사람은 못 들어가니까 인력거, 그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니까 인력거꾼에게 줘서 전달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인력거꾼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그 인력거꾼도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때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 5명, 중국 사람 3명, 우리나라 사람 1명 이렇게 해서 죽었대요. 일제에 잡혀가지고 국제연맹단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을 그렇게 일본이 많이 잡아서 9명,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9명이죠. 9명을 이 관련해서 사형을 시켰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전해지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리튼 경위가 보니까 아닌 거야. 아무리 일본이 막아도 보니까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만주국이 괴뢰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조사해서 결론은 원하던 대로 났어. 그런데 일본이 괴뢰국은 세우고 국제연맹에서 탈퇴를 해버리게 돼요. 그러고는 만주국을 계속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1925년에서 27년 사이에 암살대를 조직해요. 이때 사이토 총독 있죠. 이 사이토 총독은 어떻게 그렇게 계속 암살 시도는 있었는데 명도 길지 죽지도 않아.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 뭐죠? 처음에 서울역에 딱 내릴 때 강우규 의사가 또 폭탄 투척해가지고 했는데 살아났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26년이 60만세 운동 아시죠? 그 순종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순종이 사망하고 나서 그때 그 조문을 하러 사이토가 창덕궁에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창덕궁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 유명하신 분은 송학선 의사. 송학선 의사, 이분이 이제 창덕궁 금호문 의거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창덕궁 거기 가면 그 맞은편에 비 있어요. 그 이분이에요. 이분 송학선 의사. 이분이 칼을 들고 가서 그 금호문에서 나오는 마차에 뛰어들어서 일본인을 3명을 암살을 했어. 그래서 그 중에 사이토가 있는 줄 알고 죽였는데 이때는 사이토 사진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죽였는데 보니까 아니었던 거야. 사이토가 아니고 다른 그냥 관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래서 잡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돌아가시게 되죠. 암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남자연 여사가 그 경성으로 이제 서울로 잠입해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송학선 의사의 의거가 일어나면서 더 이 경계가 삼엄해져가지고 의거를 행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만주로 돌아오시게 됐다라는 설이 이제 요 책에 나와 있는 거고요. 나머지 논문 자료에는 1925년에 있었다, 아니다 27년에 의거가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신문마다 또 그 잡지마다 달리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사이토 총독의 암살 계획을 세웠던 것은 맞고 그것을 위해서 경성으로 들어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행하지는 못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26년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독립운동가 후원회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후원회 이름이 조선혁명자 후원회. 예, 발기인이 91명인데 그 중에 이름에 남자연 여사가 이름이 있습니다. 또 남자연 여사를 만주 지역에서 많이 알리게 된 대표적인 활동이 뭐였냐면 길림 사건이에요. 나석조 의사 의거 추도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이때가 상황이 어땠냐면 민족 유일당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통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통합을 하냐? 이때 공산당 세력이 막 들어오면서 분열이 막 심하게 되니까 좌우익 민족단체 다 같이 합하자 해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이 조선 반도 안에서는 신간회가 창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간회는 좌우익 통합의 민족단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만주 지역에서도 민족 유일당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300명을 다 체포해 갑니다. 300명이나 되니까 300명이니까 이 지역에서 그래도 한다는 분들을 다 잡아간 거죠. 잡아가서 그 중에서 47명을 감옥에 가둬요. 남자연 여사가 안창호를 찾아가가지고 여자니까 좀 이 경계를 등한시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창호 선생님을 찾아가서 안창호 선생이 임정에게 연락을 하고 누구누구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상해 임시정부에 연락을 하고 임정에서는 그 중국의 여론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당시 만주 지역의 장장님이 석방을 해줘요. 그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 사람들을 일본에 넘겨준다면 우리 중국 자존심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막 나고 이러면서 여론에 의해서 이분들이 석방이 돼요. 그래서 이때 안창호
선생님도 석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또 남자연 여사가. 그러다가 1931년에는 일송 김동삼 선생님이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친척이다 라고 해가지고 김동삼 선생님을 면회를 가면서 이분한테 뭐 이제 전해줄 것도 전해주고 또 그 신의주로 이송이 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언제 이송이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다 짜놨는데 일본이 그걸 또 알았나 봐요. 이 작전을 하는 걸. 그래서 디데이를 잡고 있었던 그 날을 순식간에 변경을 해버려가지고 이 김동산 선생님 구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엔 김동산 선생님이 신의주를 거쳐서 우리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계시다가 1937년에 감옥에서 순국하시게 되죠. 그래서 김동산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시체는 나라가 없는데 내 시체 어디 땅에다 묻을 필요 뭐 있느냐, 그냥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김동산 선생님의 시신을 아무도 수습하러 오지 않았다. 한참 이제 섯을 펄을 때니까 그때 또 한 분이 가셨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가셔서 이 시신을 수습하신 거죠. 보면 이제 김동산 선생님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석주 이상용 선생님도 돌아가셨어요, 이때. 그리고 손정도 목사도 돌아가시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남자연 여사도 이제 많이 이제 힘들어지시는 거죠. 이분이 김동삼 형무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진 찍기 전에 독립운동가들한테 뭐 시킨 줄 아세요? 원숭이 흉내 내봐, 이런 거 있죠. 코끼리 돌아봐, 뭐 제일 웃긴 표 좀 지어봐, 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수모를 주고 사진을 찍어요. 얘 봐봐, 눈 봐봐, 이렇게 딱 진짜 호랑이, 만주 호랑이 이렇게 탁 하고 사진을 찍으신 거지.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남편도 이 집안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의거가 만주국 세워진 지 1주년 되는 해였어요. 1933년 3월 1일이 만주국 그 설립 기념일이었어요. 그 행사 때 만주국 대사 일본인 부토 노부요시를 처단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암살 영화예요. 폭탄, 총 이런 거를 그래서 옮길 때 과일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옮기는 걸로 하고, 뭐 이때 남자연 여사의 나이가 62세. 이제 환갑잔치 다 지난 그 나이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 8, 90 된 할머니일 거야. 근데 이 일을 감행하신 거잖아. 그러면서 거지로 변장해가지고 가시거든요. 거지로 변장하시는데 사람들이 일제가 이제 내 얼굴을 많이 알아본다. 그래서 어떻게 얼굴을 칼로 그어. 본인의 얼굴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걸 직접 나 오늘 아침에 종이에 A4 용지에 손 아까 비었거든요. 아파 죽겠어. 근데 얼굴을, 그것도 아무리 할머니라 그래도 여자가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나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린다 정말. 3월 1일에 이제 디데이로 잡고 있었는데 2월 27일 날 이 의거를 행하기 위해서 무기를 옮기는 일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때 밀정한테 밀고를 당해가지고 잡혀요. 의거를 했던 두 분하고 이 남자에서 세 분이 잡히거든요. 근데 잡히기 전에, 의거를 행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혹시 이 의거가 잘못되면 나 혼자의 단독 범행으로 내가 다 끌고 갈 것이다. 나는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나는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는 나이고 자네들은 아직 할 일이 많으니 내가 다 쓰고 갈 것이다 라고 미리 다 얘기를 해놔. 어이 남자연 이러면서 손을 딱 보니까 손가락이 2개만 있으니까 맞다라고 해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6개월간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세요. 잔인한 온갖 고문을 다 받으시면서 이제 하시게 됩니다. 이때 남자연을 팔아넘긴 잡은 놈이 누구다? 이종형, 밀정, 이종영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암살 영화 마지막에 이정재가 막 이 재판정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빨갱이 잡던 뭐라서 나는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고 했잖아요. 이 인물이에요. 뭐냐? 이 밀정은 의열단에 들어가요. 의열단에 직접 들어가서 김시현, 우리 밀정 영화에 보면 공유, 내가 사랑하는 공유가 연기했던
김시연 의사랑 같이 활동해. 진짜 밀정인 거죠. 밀정을 위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의열단에 침투하고 그 다음에 초공군이라는 거를 그 사령부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친일 매국 단체예요. 애국자들을 모아서 처단한다라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는데 이놈이 대표적으로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다 잡아 넣은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얼마를 잡아가? 독립운동가 250명을 잡아요. 그 중에서 17명을 재판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게 해서 사형을 집행시켜. 이놈이 직접 처단한 사람까지 해서 70명을 독립운동가 7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70명 중에 아들하고 같이 독립운동 하시던 분인데 그 두 분을 잡아다가 이종형이가 죽여. 또 뭐 한둘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팔아 넘긴 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총진회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그 기독교계 중에서 친일하는 기독교파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해가지고 앞장서서 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해방이 되자마자 뭘 만드느냐? 해방이 되자마자 누구를 찾아가냐면 해방 전국에서 제일 파워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운형이었어요. 여운형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독립운동 하던 사람인데 나 당신하고 같이 건준에 참여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엄청 이거 시대의 변화를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여운형을 찾아가. 근데 여운형이 이종형을 모르겠어요. 250명이나 죽였는데. 그러니까 거절해요. 그 다음부터 여운형을 씹기 시작하는데 이 대동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여운형 비판이 아니고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그 언론의 그 거짓 그거 있죠. 똑같아. 여운형이 빨갱이다 라는 이야기를 막 써놔요. 그리고 여운형이 쓴 시다. 그리고 자기가 시를 써. 이종형이 무슨 시를 쓰냐면 일본을 찬양하는 시를 막 써요. 그래갖고 이거 여운형이 몇 년 전에 썼던 시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다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일파 여운형이라고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신문에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베 사이트에 가면 여운형 친일파 검색하면 나와요. 그 근거 자료가 다 대동신문이야. 지금 일베와 친일파와 그 피가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 고생합니다. 여운형이 이놈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대동신문이 폐간돼요. 정부에서 너무 심하다 이래가지고 폐간되는데 다시 또 다른 이름으로 신문을 또 만들어서 또 나쁜 짓을 계속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야. 그런 다음에 공금 횡령까지 하고 부정 축제도 막 해요. 그리고 적산 그거 처리하는데 그것도 막 빼돌려. 그래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가서 몇 개월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석방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반민특위가 만들어지잖아요. 반민특위 1호로 잡혀간 사람이 박흥식이잖아요. 그 비행기 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흥식 백화점 사장이었던 두 번째 넘버 2가 이종형이에요. 그 정도야.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재판정에서 악다구니를 쓴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 재판을 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동영 선생님의 아들이 재판관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야, 내가 네 아버지 이동영과 같이 독립운동했던 내가 독립투사다 막 이렇게 막 악다구니를 있는 대로 쓰고는, 그러고는 나중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이 지금 고아원에 가게 생겼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울고 연기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의열단에 가서 내가 독립운동 했는데, 그리고 나는 빨갱이를 잡아 넣었다 나는. 그래서 빨갱이 프레임을 이때부터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국회의원을 해요. 강원도에서 또 국회의원 2번 떨어지고 3번째 국회의원이 돼. 그 1950년에 국회의원이 된다? 너무 열불나죠. 그랬는데 하늘이 벌을 내렸나? 교통사고로 1954년에 비명행사로 죽어버려. 어쨌든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남자연 여사는 이제 3월 1일을 디데이로 했기 때문에 2월 27일 날 검거를 되시고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온갖 옥고를 치르시다가 이제 내가 더 이상 몸이 너무 상해가지고 내가 이대로 나가도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딱 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주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옥중에서 단식 투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단식하니까 내가 이거 보니까
이 일제가 어떻게 하냐면 폭식투쟁을 하더라. 이때도. 그 세월호 왜 그 광화문에서 단식 막 농성하고 있을 때 일베 애들 그 옆에 가서 피자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있다고 냄새 풍겼잖아요. 그런 놈들이 여기도 있더만. 단식한다 그랬더니 음식을 계속 거기다 막 밀어 넣어주는 거야. 네가 배고프면 먹겠지. 그리고 계속 넣었는데 안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죽게 생긴 거야. 쓰러지니까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시면 이게 난리 나니까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죽기 전에 이제 내보내요. 그래서 아들이 찾아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 여관방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김성삼, 그 다음에 손자, 그때 11살 손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분의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짐을 막 급히 싸고 있는데 저도 따라갈래요 그랬더니 위험한데 넌 있어라 그랬더니 막 따라간다고 자기가 칭얼대가지고 따라왔대. 그래서 딱 여관방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딱 자기를 보더니 이제 됐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이제 이 집이 손이 엄청 귀한 집이었잖아요. 막 4대 독자 이러니까 4대 독자 5대인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보고 이제 됐다 딱 그러시더니 행랑을 저기 있는 행랑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행랑을 딱 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조선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거 감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죽음은 끝이 아니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너희는 사는 것이 곧 죽는 것이요. 일본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행랑에서 249원 80전을 그 가방 안에 있었대요. 그 가방을 이제 이 아들하고 손주한테 주면서 200원은 언젠가 우리 조선이 독립하는 날이 올 것이다. 네 때가 아니면 시련이 손자 시련이 때가 되더라도 언젠가 독립을 하게 되면 200원은 그 축가금으로 내고 나머지 49원 80전은 손자 시련을 대학까지 공부시켜라. 그리고 저기 경상도 우리 고향에 가면 오빠의 그 손자가 있다. 친정 손자가 있는데 걔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라. 교육비로 써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46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에 김구 선생님한테 이 돈이 축하금 200원이 전달이 돼요. 효창공원에. 그러고는 이제 손자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이 친정 조카가 친정 그 손자가 3살에 고아가 돼가지고 집안이 이 독립운동 하던 집안이다 그래서 일제가 계속 감시하니까 이 아빠가 도망가고 아들 하나가 그 동네에서 거렁뱅이로 집집이 다니면서 남의 집 허드렛 일 하면서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일자무식으로 있는데 똑같은 나이였어요. 이 손자랑. 그래갖고 11살이었는데 그 11살짜리를 데리고 만주로 와서 공부를 시켜요. 그래도 이 손자 김시련은 하얼빈 농대를 졸업을 하셔가지고 교직, 그 중학교 선생님까지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찾아가세요. 이 이상국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어. 찾아가. 교직이니까 연금 받으시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연금 제도가 이르지 않아가지고 일시불로 받았대요. 일시불로 받아 다 쓴 거야. 그래갖고 집안에 돈이 많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남자연 여사의 그 국가 공로 해가지고 돈이 매달 조금씩 연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 덕에 이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삼남이 있어. 내가 삼남을 뒀다. 근데 이 삼남이 다 잘 됐더라고. 첫째는 연변 과기대 교수, 둘째는 뭐 인천의 학원 강사, 셋째는 삼성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날 인터뷰하러 갔더니 젊은이 둘이 있었대. 그래갖고 젊은이 둘은 누구인가 봤더니 삼남 중에 제일 큰 아들의 아들, 손주들 둘이 와 있는데 둘 다 연대 다니더만.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시킨 집이에요. 그러고는 이복 동생이 있는데 이복 동생 이름이 김시복인데 이분이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셨대요. 그래서 근무하는 동안 할머니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린다고 했는데 실린다는 얘기만 있고 그 다음엔 안 실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남자연 의사의 오빠가 남극창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행방불명 돼가지고 남극창의 아들이 남훈오야. 근데 이 남훈오가 대서방을 했다. 대서방이 뭐냐니까 글씨 엄청 글을 잘 썼대요. 그래 명필이었대. 그래서 대신 써주는 글방을 하면서 대필 같은 걸 했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푸이 황제의 그 뒤에 병풍도 글을 써뒀다 할 정도로. 근데 이 집안이 이렇게 자꾸 핍박을 받으니까 이 남훈호가 아들을 남재각을 하나를 낳고는 부인도 일찍 죽었어. 애 낳고. 그러니까 혼자 도망간 거야. 못 사니까. 그래가지고 이 3살짜리 아들이 이 동네에서 빌어먹고 살고 있었는데 11살에 이 남재각을 데리고 와서 공부시켜서 공부를 시키고 있으니까 이 남훈호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서야 찾아와서 아빠랑 갔다. 근데 만주 사범학교를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요렇게 돌아가시자마자는 그 하얼빈에 있는 그 외국인 묘지에 안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랑 이게 국교가 단절되면서 못 갔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가 다 개발이 되면서 무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신이 뭐 그 유골이고 뭐 하나도 못 찾고, 지금은 이 남편분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합장해서 국립서울현충원에 우리가 항상 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또 가게 되면 다시 우리가 찾아뵙는 걸로. 그리고 이 남자연 의사는 대통령장, 건국훈장, 제일 높은 게 대한민국장, 그 다음이 그 대통령장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장을 받은 유일한 여성이었어요. 이렇게 정부에서 1962년도에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알려져가지고 영화 암살 나왔을 때 우리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좋아하시겠죠. 좋아하시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런 언론들과 또 싸우는 일도 있고, 아직 그 일제와 또 싸우는 일, 또 요번에 보니까 아베가 우리나라 그 통일을 계속 막는 그런 그 보고서도 막 발굴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데, 우리 특히 강사님들이면서도 또 어머니이면서 또 며느리고 아내인 우리 강사님들이 이 남자연 여사를 기억하면서 굳세게 계속 이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